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27절 한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비교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비교됩니다.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금이 있죠. 금이. 그리고 정금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히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고 금이나 정금은 일반적이다. 대개 사람들이 금 하면은 다 선호하고 더 사랑하고 그 중에서 금 중에서도 정금, 그러니까 재련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거죠. 보통 금이 순도라 그럴 적에 보통 금이 95% 순도라 그런다면은 금을 이런 정금 같은 경우는 99.5%가 이제 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적에 이런 걸 이제 자꾸 우리가 금, 정금에 구분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주의 계명을 또한 연결하는 것은 순도의 개념에서 주의 계명이 금이나 정금보다 이거 비교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순도 때문에 사실은 그 금이라든지 이런 건 또 가치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주의 계명은 그보다 더하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만한 그 객관성을 금으로 할 때는 정금으로 할 때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그렇다고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금을, 다른 사람들은 정금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는 주의 계명을 오래 앞세우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나 경험해서 이거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자기는 금 아니면 정금보다는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노동시장에서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교육을 받으면은 마치 금이 95%다 이러면은 그럼 털을 잡히는 거예요. 그럼 정금이다 하면 정금은 99.5%다 이러면 교육을 통해서 정금은 99.5%를 말하는구나, 안 그러면 금은 95%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털이 잡힌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걸 비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지금 현재 나라마다 다 그러는데 교육을 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폐단, 이거는요 어디든지 말을 못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거의 지금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폐단에 들어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방금 본문하고 관계했지만 정금은요 최고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주관적이지만 이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어떤 누군가가 금, 정금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주의 계명이 그것보다 더하다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나라면 나라, 단체면 단체, 전 세계가 하나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되어진 요소가 있는데 그 내용에 교육이 잘못됐다,
라고 하고 교육이 폐단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런 사건을 지금은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 말을 해갖고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전체 인구가, 전체 인류가 개인이 사실은 여기서 교육의 만능 비슷하게 교육을 받아야 뭐든 되는 것 같은 이런 교육 만능적인 이런 사고방식은요, 이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도를 지금 하는데 뭐하고 빗대서 하느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노동시장 안에서의 교육. 그래서 교육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면서 역사 부분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분야에 노동시장의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노동시장 환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고질적인 또 고정적인 개념들의 그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어쨌든 분쇄시키면서 이제 다른 데로 여파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는데 그래 가는데 우리가 한 뭐 4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에 현재로 나타나는 내용에서 3번째 우리 이야기하면서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사건으로만 봐가지고는 그냥 1시간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미투는 뭐 이런 거야 하고 넘어가는데 이 배경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텔레비에서 간간히 나오죠. 이제는 뭐 이거는 일종의 뭐 별로 사회가 이슈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뭔가 큰 내용처럼 덜미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될 때는 결과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뭐 큰 기대를 하고 이걸 막 언론이나 또 페미니스트들이 뒤에서 조정해갖고 지금 이렇게 사회운동처럼 그랬는데 기대하는 거 또 계획한 거 그처럼 되지는 않고 하니까 지금은 잠잠하게 뭐 있는 듯 없는 듯 유야무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건만 가지고 기존에 노출된 사건만 가지고 언론에서 뭐 지나가는 뉴스거리로 지금 떠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 목사가 지금 시대에 있는 역사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내용에서 미투라고 붙잡을 때에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붙잡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어떤 뉴스에서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주제이니까 주제이라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미투 운동으로 잡을 때 처음 나올 때는 뭐 큰 문제처럼 떠들 때 그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사르륵 사라지는데 사회적으로는 사라지지만은 이것이 사라지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거지.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나름대로 그런 장치도 해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뒷배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는 검은 어떤 힘들 그리고 이것이 워낙 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에 이번 기회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사회운동이라 뭐 미투 운동 하면 벌써 사회적인 운동이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운동 쪽으로 보는 관점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투 운동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페미니스트 지금 미투 운동은 페미니스트가 나름대로 그 어떤 엉어리를 쥐고 있던 문제성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이걸 언론에다가 하면 언론의 힘을 통해서 언론을 통로로 해가지고 정치권이 이제 언론 통로로 해서 하나의 두 어떤 단체가 두 어떤 세력이 같이 나가는 어떤 추세에서 언론이 이걸 이제 앞장선 나름대로 총대를 맨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언론은 겨냥을 할 때 정치인을 만지면은 정치인을 터뜨리면 이게 가장 사회 확산 속도가 높다. 이건 언론이 구조적으로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정치가들을 겨냥했고 그 중에서도 여당을 겨냥했으니까 지금 효과가 이만큼 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 왔는데 실제로는 허지부지하게 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슬그머니 이제 덮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교회는 그걸 그렇게 두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자체의 근본적인 부분을 일단 덜치고 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를 갖고 좌절하고 또 똑같은 문제를 갖고 또 한번 나올 것처럼 해놨다가는 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답도 없이 계속 가는 이런 사회 현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어떻게 처치하자 하는 자세를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미투 운동을 사회운동 쪽에서 보는 내용에 하나의 관점이 있을 거고, 그것은 이제 장단으로 우리가 좀 어제 추적해 볼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 시간에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죠.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성을 위한 겁니다. 여성들만 조직되어지면서 페미니스트, 여자들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위한, 여성들만 조직되면서 여성들만을 위한 하나의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것을 페미니스트라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런 시대적으로 페미니스트가 인류사에서 전체로, 인류사의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이런 페미니스트가 활동이 됐을까 추정을 할 때는요, 이 노동시장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노동시장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야. 즉 1787년 1765년이죠. 1765년 영국의 산업혁명을 해내서 도시에 있는 어떤 공간에 저 시골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남자 노동자들만 필요하다가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으면서 하나의 도시 형성이 되어지고, 그 내용이 지금의 영국의 축구단들이 도시마다 어느 도시 이름으로 지금 축구단체가 있듯이 하나의 그런 남자들은 밖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오고 하는 이런 와중에 삶의 자세를, 개개인의 개별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남자들끼리 모여있는데 여성들이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또 직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회자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통념적인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여지없이 그것 자체를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촌 생활하던 여성들이 도예지 와서 직공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공장에 가서 취급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와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활한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여성들 위해서 주거지 자체가 이게 특별히 따로 어떤 구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어떤 도시 활동에 어떤 산업 활동에 큰 인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성이요 참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 없는, 어디 가도 이거 내놓고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해 줄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성 문제를 누가 여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싹 틉니다. 산업혁명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것이 무럭무럭 나름대로 그는 몇몇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해서 오늘날 우리 탈북 여성들이나 탈북자들이 중국 가면은 이 중국의 어떤 집에서 그들을 보호해서 또 피신시키는 이런 요소가 있듯이 자생적으로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성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성들끼리 또 이렇게 보호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직공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을 사회
사회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로서 막 나가는 이런 이론이 막 발달되어지는데, 페미니스트의 가장 어떤 계기적이라 그러면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 되는 계기는요, 나이팅게일의 어떤 사건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일반 사람들한테 하나의 부각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부 다 남성 위주인데, 여성이 남성들에게 어떤 하나의 존경의 대상, 어떤 집중되어지는 타겟트가 되는 것은요,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 간호원, 전쟁에서의 그 어떤 영웅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페미니스트가 어떤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도 이 사회에 뭔가는 기여할 수 있고 뭔가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산업혁명과 나이팅게일이 빠질 수가 없다. 나이팅게일이 하면 또 프랑스의 그 잔다르크,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여자가 전쟁터에서 남자들 이끌어가는 이런 그 어떤 활약상이 나타나니까 페미니스트의 어떤 그 위치가 나름대로 하나의 그 사회의 하나의 분야로 잡아온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쪽에서 넘어오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교육적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대한민국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한문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한문 구조로 있는 사회, 한글은 여자들만 쓰는 나름대로의 어떤 어느 체계, 요 요소가 이원화되어오는 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통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1894년인가요? 1894년? 1884년인가? 하여튼 1800년대 들어와가지고 1884년은 그 알렌 선교사가 왔고 1894년 지금 현재 그 농민정쟁, 그것은 무슨 농민전쟁이에요? 동학난 있다 보니까 동학난을 계기해갖고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영향 준 것은요, 사실은 한글을 쓰도록, 한글을 일반화 쓰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일본이 나중에는 일본이 그것 때문에 막 다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우리 한글을 대체시키려고 했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때문에 사실은 중국을 몰아내려고 한글이 고유하게 있었는데, 좀 별도로 있던 글씨인데, 배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자로 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볼 때는 한자로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는 중국 사람하고 다 내통하는 거로 연결되니까, 여기에서 한글이 기존에 있던 사용하던 그 요소가 있으니까 한글을 일종의 우리나라 쓰는 언어로 대치시키는, 그래서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써라, 공문에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썼는데, 이 한글을 쓰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이 교육의 기회가, 안 그래도 알렌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처음으로 형성되면서 배제학당이니 이화학당이니 하는 두 학당이 처음에 남자 학교가 있는데 나중에 또 여자 학교를 세운단 말이죠. 이제 이화학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들은 과거의 산업혁명에 있어서 여성들이 도시에 와서 고통당하는 그 내용을 보듯이 우리나라 개화기에서 배움을 통해서 이화학당에서 배움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배움이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환경보다는 남자들에게서 뭔가는 대항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요 개념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처음부터 아니야말로 페미니스트가 활성이 되었고 외국에서 활동하던 페미니스트가 우리나라에 접목됐다. 이런 녀석하고는 달라요. 개화기에 있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한글이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또 한자를 쓰고 있던 환경 때문에 교육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 페미니스트의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에서 이것이 싹이 터서 사회활동을 그때부터 여성들에게 배움을 가르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선구자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화학당을 중심해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이죠. 이화여대를 중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산업혁명에서부터 존재되고 또 잔다르크부터 형성되었던 여성들의 어떤 그 축들이 모여지면서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는 이화여자대학이 지금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표가 안 나요. 드러나질 않는다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할 때는 여자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여성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 사회를 보다 밝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남성들에게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데 대항하지 못하고 못 배우기 때문에 밀리는 그 부분을 어떠하니 커버할까 하는 나름대로 사명이라 사명.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여성운동의 페미니스트의 대한민국 활동에서 그런 사명적인 역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걸 여성운동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교육이란 이것이 일반화돼 버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옛날에는 애들 공부시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시켜야 애들이 출세하는구나 또 여자들도 공부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이 인식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구태여 여성들을 대상해서 교육시켜야 될 요소가 사라지면서 페미니스트는 그때부터는 지하로 나름대로의 소리는 없지만은 조직으로 운영되어 오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어디를 겨냥하느냐? 사회에 드러난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접촉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안 그러면 단체적으로 접촉하면서 이화여자대학이 나름대로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화여자대학을 출신한 사람들은 정혜원 그런 격이고 다른 어떤 대학도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혜원의 수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조직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성들이 무슨 장관이나 안 그러면 차관이나 무슨 어떤 연구기관의 무슨 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면요. 대학 출신이 만약에 이화여대가 아니면은 반드시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이화여대에서 나오는 이 페미니스트들이 반드시 접촉을 해요. 그래서 겨루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을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 오랫동안 시달려보면서 나름대로 조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성들의 어떤 이런 정계 진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그 영향이 그래요. 분명히 페미니스트에서 영향은 받는데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걸 인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혜원은 이화여대만 제어를 딱 이화학당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김한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통이 옛날 그 이화학당에서 내려오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항상 그걸 두고 마치 대한민국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듯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이 페미니스트들의 그 내용은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도 일종의 교주 비슷한 게 있을 정도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데 사회나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여성들이 있으면 반드시 접촉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맞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안 하냐 그걸 겨냥을 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부각되는 그 요소에 여성들의 어떤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묘한 것은 대한민국 또 묘한 건 또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6.25 사변이 터지잖아요. 6.25 사변을 터지면서 정부가 군부 시대가 들어가니까 군부에 있는 이 힘들어 가지고 있던 그 여자들, 소위 군사력으로 가지고 있던 그 여자들에 대한 접근은 일반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해서 이 여학당에 있는 사람들이 접목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 세력을 크게 할 수 있는데 군사 시절이 되니까 군인들의 아내들은 사실은 그 학교라든지 이런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의 군인이니까 따라가는 게 되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이 그동안에 군사 통치 시대에는 군인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페미니스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초창기 시절에 페미니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학교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할 때부터는 추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는 여성들만 타겟해서 나가던 그 내용이 군사 시대 되니까 그 타겟가 사회를 이렇게 리드하는 데서 여자로서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요. 이게 선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묘한 내용이 또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봐봐요. 그 요소가, 이런 요소에서 한번 봐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군사 혁명을 일으켰고 아버지가 대통령에게만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처에 페미니스트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겠느냐. 시도는 많이 해봤겠지만 그 자라는 배경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다 끊기는 거예요. 뭐 구태여 만날 필요가 없지. 박 대통령이 뭐 아쉬워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겠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대. 갈등이. 이화 여자대학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흐름하고 페미니스트 흐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배경에서의 접촉하지 못하는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돼버렸잖아. 여기서 좀 이 페미니스트들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던 나름대로 어떤 그것 때문에 자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를 다 부여했던 그들이 대한민국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요소로 가지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최순실의 딸이 문제가 이화여대 대학이에요. 이제 그 딸이 최순실의 딸이 이화여대 출신이라. 서로 간에 연결되어진 요소가 있잖아요. 그 해석을 해야 되는 사회 현재 현상에서 뭔가는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가 있겠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JTBC에 그 최순실이 어떤 이 게이트에 앞장서는 이런 내용, 미투 운동에 지금 JTBC가 앞장서는 이런 내용들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요소에 현재 이런 요소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페미니스트의 이 실상이 이 환경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나는 데이터만 보고 겉으로 나는 사회현상만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거다 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면 얼마나 오류가 많겠느냐는 거죠. 일단 이런 내용을 한번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은 고질적이라. 고질적. 왜 고질적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남자들이 듣는 내용하고 여자들이 듣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은요 앞뒤로 쫙 재가지고 아 그렇게 했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인터넷을 보든지 안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듣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여자들이 있는 현재 상황이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에 가장 중요하고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갖고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다. 남자들은 사춘기 지나서 들으면요 그 사춘기 지난 사람이나 안 그러면은 나이들은 할아버지나 나이가 차이가 많아도 듣는 이런 내용을 갖고 듣는 내용은요 비슷하게 알아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사춘기 지나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구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있는데 이 이야기가 들리냐 그러면요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 내용을 해결하려고 이 내용을 받으려고 그러지 이 내용을 남자들이 알아듣듯이 알아듣지 않는다. 지금 남자 여자하고 관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투 이야기가 그거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고질적이라는 건 내용은 뭐냐면은 실제로 페미니스트 조직으로서 객관으로 누가 야 이건 페미니스트다라고 하고 어떤 조직을 딱 들쳐놓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놔놓고 한 자리에 당신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면요 자기가 페미니스트의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불구하고 그 조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자기를 내가 왜 페미니스트냐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자기 있는 조직에고만 충성하면 되는 거야. 위에서 누가 시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뭘 일을 하자면 그거 해야 될 일처럼 받아만 하고 하면 되지. 이 조직이 어떤 거고 이 조직이 어떤 운영되고 이 조직의 목적이 뭐고 이 조직이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전혀 관계 없단 말이야. 현재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다 이렇단 말이야. 이 여아여대 안에서 조직되어 있는 현재 그 기둥 같은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대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아 활동한다 소리는 한 번도 안 하죠. 전부 다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 남편이면 남편 아들이면 아들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 그게만 연연해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내가 페미니스트냐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영향받았냐 요 연결을 안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모든 세계 페미니스트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기준은 뭐냐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그것 가지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트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리에 절대 못 들어온다. 왜?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절대 우리 자리에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틀이 뭐 너무 철동같이 신앙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 수준.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사는 왜 이 내용을 잘 아느냐. 이 교회가 그런데 특징이 있잖아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페미니스트의 영향이 전혀 없었느냐. 이 교단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활동이 워낙 폭넓다 보니까 페미니스트에 의해서 영향이 나타난 내용이 즉 우리 교단은 목사의 여목사 제도가요 다른 어느 교단보다도 상당히 일찍 도입이 된 거예요. 감리교가 더 심한데 더 빠른데 즉 그것도 보면은 배운 것 때문에 배움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목사 제도를요 빨리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이 빠른 거예요. 이제 우리 통합측도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교 장로라도 통합측이 지금 여목사 제도를 두고 합동측은 아직도 전혀 뭐 그거는 말도 못 꺼내고 고신측도 어림도 없잖아요. 감리교는 또 장로교는 예장하고 그건 또 교단 성질이 틀리니까 거기는 먼저 나섰고 페미니스트에 영향이 없느냐? 영향이 있다. 그럼 이런 영향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공부를 할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여자 목사들을 통해서, 여자 교수들이죠, 여자 교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강의 시간에 이 여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여성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냥 뭐 너한테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 여성 운동이 그들이 말하는 말 속에서 여성 운동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목회에 남자들 앞에 놨고 신학생 앞에 놔놓고 여자 교수가 여성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건 강의 안 들어보면 몰라요. 근데 그런 강의를 여자들이 들을 때하고 남자들 때 이게 엄청나게 다르죠. 남자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저기 왜 저 교수가 왜 저런 내용을 이야기할까,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재는 거죠. 전반적 역사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면서 저분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똑같은 강의를 나누고 강의 시간 마치고 나서 여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완전히 감탄을 연발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강의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요소가 있다니까. 그럼 그러면서 이 여성운동에 대한 이 활동을 일반화시키고 보고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에는 여자 목사가 없었는데, 우리 배울 때마다 여자 목사 없었는데 나중에 여목사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는 또 특별히 또 그런 내용이 또 뭐 된다고 해서 여성주의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나누고 과연 이 여목회자가, 여목사 제도가 이 제도가 과연 바른가 안 바른가, 이 검증은 성경을 두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여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고, 그러고 하니까 워낙 그 힘이 세고 현재적으로는 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저도 지금 이 지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목사 제도가 과연 옳은가? 근데 나타난 내용은 가면 갈수록 순수한 여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 자세로서 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 남자들도 목사가 되면 엉망인데, 여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또 여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기능이 목사 아닌 거 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맡았더라면은 저 사람이 참 축복 있는 삶이 되었을 텐데,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남자처럼 막 설교하려고 하고 남자를 막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고 막 일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사가 안 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아내는 것은 목사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큰 뭐 돈을 가지고 뭐 건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철저하게 낮은 자리고 철저하게 봉사인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지도자식으로 지도자를 자청했으니까 상급은 떨어지겠다 하는 요소는 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부정적으로 그래 봐서 그렇는지, 요즘 나오는 세태가 어떤 세태냐면은,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오히려 목회 된다 그래갖고 결혼도 하지 않아요. 원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지 않는 목사들이 나왔으면서 마치 목사 생활하는 이것 자체를 하나의 자기가 직장처럼 여기가지고 여기서 막 어떤 그 노후 보장까지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제도에 편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참 과연 옳을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미 제도는 그렇게 형성되었으니까 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좋은 것도 있어요. 여자들만 해야 되는 아주 좋은 거 있어요. 그것을 남자들은 아무리 하려도 못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게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남자가 해도 이게 어려운데 여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페미니스트의 영향이, 교회는
이미 이게 드러나가지고 양성화 시켰어요, 지금. 목사들로 하여금 목사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속에서 항상 여자들이 그 분야 맡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페미니스트의 어떤 상황을 노출시킨 반면에 대한민국의 교회외에는 페미니스트를 인정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점령당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나가겠느냐.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이 이제는 교사 쪽에서 정교조들의 활동을. 그 활동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이 페미니스트의 영향으로 나타난 거로, 물론 페미니스트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노조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관계됐지만은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가 과거에 사회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회 운동형으로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회복한다면요, 절대 전교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미니스트가 사회운동을 하지 않냐고 조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고 검은 세력으로, 그리고 전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한금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이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교육 현장이 전교조로 인해서 지금 얼룩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페미니스트가 이거 봐주고, 저건 우리한테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자성할 수 있는 게 되겠나 하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요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깜깜한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서 누가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화여대 아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화여대 쪽에서 접근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영향이 돼서 내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안목은요, 키워놨고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내한테 접근할 때는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 분명한 어떤 선을 준비해야 돼요. 정치가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운동화 시키지 않는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어떤 바탕으로 하는 조직체,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분명한 슬로건도 내걸지 않고 이 조직이 계속해서 확정되어가는 이 힘을요,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세를 봐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교육의 폐단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페미니스트가 지금 아주 정확한 어떤 그 타겟트가 되고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끄집어내야 되는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미 참 미혼이면서 참 교수들 생활하는, 여자 교수 생활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구태여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이 힘은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바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 미칠 이런 내용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나타나겠느냐, 참 말을 자꾸 하면서도 이런 좀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 좀 우리가 연결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에게 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옆에 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에요, 여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돌로 여인을 치려고 할 때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니로 돌로 치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요 관계를 우리가 설정해놔야 돼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은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즉 하나님은 여인을 만들 적에는 여인들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도 돼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출산되고, 생명이 교육되고, 생명이 양육되고, 여인에게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페미니스트가 이 여인들에게 있는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사실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또 이 양성적으로 분명히 정체를 드러내면서 여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 규범 중에서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 생명을 저해하는 것은 철저하게 타개하고 철저하게 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 힘이 그에게 나타날 텐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즉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여인 그런 자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물러갈 적에 같이 물러가고 아무도 예수님 옆에 오지 않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활동 환경이 어두운 데서 세상의 빛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미투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간단히 드러난 내용은 금방 사라질 것은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다시 한번 나오고 계속 나오는 내용은,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 페미니스트의 어떤 영향 때문에 주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정치가 어때요? 정치가들에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페미니스트가 뒤에서 작용하는 이 작용이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에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는 어떻게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은요 오늘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당장 답은 없어요. 성경에는 답이 있는데 성경을 대조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답이 없다. 그렇다고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한 단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풀어나갈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